예,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나 시나리오가 나오고 또 비판도 나오고 긍정론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의 전망이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 참 오래된 제도이기도 하고 네. 중간에 뭐 수정도 됐다가 뭐 폐지도 됐다가 확대됐다가 좀 여러 가지 부침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다시 되살리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40년이 넘은 이제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도죠.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각각 분양가 상한제에 뭐랄까 이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서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좀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다시 풀었다가 다시 또 부동산대 뛰면은 묶고, 이런 것들이 역대 정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다 하면 이런 얘기하죠. 아, 또 언젠가 또 풀리겠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결론에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든 무슨 제도든 간에 국민을 상대로 모르모토처럼 실험하지 말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산 못 잡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책이야 워낙 이제 그 효과를 보려면 시간도 걸릴 뿐더러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에 대한 실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또 비판들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로또 분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마지막 로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전문가들이 이제 전매 제한이 확대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규제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떤 견해 갖고 전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반 소비자들의 로또 분양 로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던 건설 로또는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다시 결론 가서 말씀드리겠고, 지금 바뀌는 수도권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 같은 경우는 기간, 그러니까 그 투기 과열 지역은 5년, 그러니까 분양가 인근 시세가 100%일 경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외에는 3년, 그리고 80에서 100%일 경우에는 8년에서 6년, 그 80% 미만 10년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이 기간, 그러니까 5년 이상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한 기간에 이사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하게 집을 매각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그걸 매입하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합산 금액 수준으로 다시 사들인다는 것이죠. 이것도 뭐 나중에 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 의무 기간을 낼 방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전매 제한, 그러니까 그 기간을 늘린 건데 예. 어쨌거나 그러면 분양가 상한선이 생긴 거니까 네. 낮게 분양을 받아서 네.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게 진짜 로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10년 지나서 로또가 되겠죠. 근데 예.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예. 부동산 시장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도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당연하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얘기되는 것이 후분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말이 후분양이지 네. 뭐 일반 입주자들은 예. 후분양으로 해도 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몰라요. 예. 터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뭐 그 맞아요. 정도 아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기준 공정률도 좀 높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분양 사업자들이나 건설 사업자들은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데,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보다 건설사는 안 힘들어요.
그 죽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고요. 후분양으로 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의 분양 보증 없이는 분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게 더군다나 착공 후 준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양 보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전체 동의 지상층으로부터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끝나야 되고 또 준공에 대해서 건설업체 둘 이상의 연대 보증이 있어야 분양 보증 대신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도시정비 사업에서 후분양 단지가 많아질 것이다. 건설사가 진짜 힘들면 후분양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후분양 쪽이 2년 뒤 분양성을 보장받지 못하다면 그 후분양 쪽 되레 리스크가 더 크고 조합의 추가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합과 시공사, 시행사 등 분양사업 주체의 득실 계산에 따라서 후분양으로 결정된다.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은 좀 궁금하고 잘 모르기도 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예. 후분양 공정률이 높아지면서 지역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명백하게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예.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후분양인데 무작정 이렇게 그 뭐 싸게 할 수도 이게 비싸게 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코 대한민국 건설사의 수준은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 것, 뭐 로또 분양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공급 부족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집값은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공급 측면에서. 예,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건설사가 건설을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정설처럼 돼 있는데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예. 그림 요거 보시면요. 잘 보시면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간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자, 이 그래프는 한국주택협회가 발표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의 변화예요. 보시면 이게 그 분양가 시행 이후 2008년도 딱 시작하지 않습니까? 떨어집니다. 예. 그래도 12만 7천 2019년까지 떨어져요. 근데 바로 회복하면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 상한제를 앞두고 밀어내기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던 그러니까 일순간 물량이 많아진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요. 이것이 점차 공급이 축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 분양가 상한제가 끝나고 나서 보시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급이. 더 올라갔다가 뒤에 가면 또 다시 떨어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한제하고 분양 물량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주택 시장과 그 경제 상황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다음 그림이 있으니까 이건 더 재밌는 그림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 주택 가격도 안정화됐다는 것이죠. 자, 가운데 있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은 그 KB은행의 중간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 중간이에요. 그리고 곡선 그래프는 한국감정의 매매 가격 지수예요. 좀 차이가 있겠죠. 예. 당연히 그런데 지금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시작할 때 이 4억 8천만 원이었던 중간값이 약간의 등락을 보이지만 2014년까지 거의 중간값으로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죠. 4억 7,980만 원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급등해서 저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된다는 것은 자 물량도 축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가격도 안정화된다라고는 팩트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대로 하면 가격이 결과적으로는 잡히더라. 예. 안정적으로 잡히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그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변화, 그러니까 그 전에 봤던 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물론 부동산 시장은 길게 봐야 되고 여기가 이제 더 이상 하우스가 아니라 홈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어쨌거나 1, 2년을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첫 번째 봤던 그 표를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자면 단기적 한 1, 2년은 어쨌거나 공급 물량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풍선 효과를 6년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예. 1, 2년 후에는 이것 때문에 집값 상승 요인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질문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감내는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서 건설사가 위축돼 가지고 공급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1, 2년 보고 투자한다. 사실 투자가 아닌데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을 이렇게 짧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방금 보여주셨던 그 두 가지 표에 대해서 네. 가장 우려하고 싫어할 만한 쪽이 건설업계 당연하죠. 아니겠습니까? 이것 네. 때문에 건설업계가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업계는요, 그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은 굉장히 훌륭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는 것이죠. 자, 평당 단가 한번 볼까요? 그 시기. 그러니까 지금 서울 주요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 변화를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2008년부터 14년까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게 별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르지도 않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글로벌 경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사는 그 건설을 할 때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그걸 보고 리스크를 보고 짓는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재밌는 그림입니다. 자, 한국감정원의 서울 매매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달별로 나눠져 있어요. 월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월별로 좀 더 세분화한 그림인데 리먼 브라더스가 2007년 말부터 난리가 났었을 때 그러니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영향이 2008년 9월부터 확 나타납니다. 쫙 보면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쫙 떨어지지 않습니까? 월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몇 개월 만에 다시 이겨내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거죠. 쭉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장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안정세가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건설사의 위기는 어디 있느냐? 그야말로 건설사 자체의 퀄리티라든지 소비자의 성향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 건설사의 실력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전체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단지 분양가 상한제한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도 때문에 이런 부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 금융시장 환경 때문에 한번 출렁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다시 안정적으로 회귀를 하더라. 맞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보여준 한 두 개, 세 개 표를 함께 이렇게 종합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약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약발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는 표심, 정치권의 움직임,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부터 정리드린 거 해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고 주택 공급 물량 축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집값 상승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어떨 때는 풀었다가 어떨 때는 조였다가 일관되지 못한 정부 정책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행했다 말았다. 무슨 국민들이 실업률 모르모트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 지적하려면 언론에서 소비자들의 이역 삼아 로또 아파트, 로또 분양 이거 비판하면서 아니 높아질 때 높아지는 시세대로 분양하는 건설사들은 이 얻게 되는 수백억, 수천억의 건설 로또라고는 왜 비판이 없습니까? 이거 균형감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의 비싼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그걸 핑계로 또다시 고분양 아파트가 나오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통해서 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김현미 장관이 좀 과장한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유례 없는 주택 가격 안정기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봤고요. 또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된 만큼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